가지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또한 성별을 따지어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 도출한 값인 45.6만 원을 장애인 연금의 대표값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얻는 총 소득을 한 달에 약 216.6만 원이라고 추정하였습니다. 다음 기본 생활비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용 데이터는 비장애인 가구수 기준이었기 때문에 장애인 가구수 기준으로 다시 산출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비장애인 가구수는 평균 2.4가구, 그리고 장애인 가구수는 평균 2.45인 가구 정도 됩니다. 또한 비장애인 평균 가구수 기준 저소득층과 일반층의 한 달 평균 생활비는 각각 88만원, 312만원입니다. 이때 평균 생활비를 2.4가구 기준이 아닌 장애인 평균 가구수인 2.45인 가구 기준으로 계산해본 결과 저소득층은 89.8만원, 일반층은 315.8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이 값들을 2017년 기준 장애인 저소득층 비율인 25.8%와 일반층 비율인 74.2%를 고려하여 장애인 가구의 평균 생활비를 도출한 결과 약 260만 원이라고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비용은 보이시는 그래프처럼 장애 유형별로 달랐으나 최종적으로 약 16.5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지출 현황은 총 276만 원으로 앞서 언급했던 장애인분들이 얻는 소득보다 지출 비용이 약 60만 원 정도 더 높은 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 지원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여과없이 드러나는 부분이었습니다. 문제점 분석에 앞서 장애인분들이 사회에 원하는 요구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요구사항에는 소득, 의료, 고용, 집안일, 교통수단 등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중 1, 2, 3순위인 소득, 의료, 고용을 중점적으로 현재 지원 현황, 문제점들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의료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는 다른 나라에 비해 잘 구축이 되어 있다고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 요구하는 이유를 알기 위해 조사해본 결과 대표적인 문제점이 장애인분들이 자신에게 맞는 보조기구에 대한 지식 부족, 보조기구 구입 비용 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팀은 장애인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맞춤형 서비스를 제안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직접적인 교육 방안도 고려해 보았지만 신체적, 정신적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판단하여 장애인분들의 약 83.3%가 보호자가 곁에 있고 보호자 대부분이 가족임을 말해주는 데이터를 보고 가족에게 맞춤형 지식 및 정보 전달이 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로 소득 부분과 고용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2017년 기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장애인분들의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가운데 저희 팀은 소득과 일자리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용기회 창출을 통한 소득 수준 대비 과도한 지출 비중 문제를 해소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장애인분들의 취업률 데이터와 노동 가능 인구를 살펴본 결과 노동 가능 인구는 약 24만 명이지만 구직을 하는 사람은 노동 가능 인구 수보다 적었으며 구직자 중에서도 약 52.7%만이 취업하여 임금을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분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어떤 방안을 할까 고려를 하다가 기업들이 어떤 점을 원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그려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필요사항에 관련된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장애인 고용 기업 기준에서의 요구사항은 장애인 고용 장려금 증액, 장애인 고용에 따른 세금 감면,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융자 등 금융지원 확대 등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미고용 기업 기준에서의 요구사항 또한 같았습니다. 즉 고용 장려금 증액, 고용에 따른 세금 감면,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라 결론지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서비스 제안부터는 다음 발표자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이후 정책 및 서비스 대안들에 대해서 발표할 박정선입니다.
서비스 제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앞서 그 문제점이라고 꼽혔던 의료 부문, 그 다음에 소득 부문, 고용 부문이 나왔는데 이를 의료 부문과 소득, 고용 부문 이렇게 총 두 가지를 나눠서 총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료 부문인데요. 의료 부문에 대해서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맞춤형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분기별 1회 방문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즉 사회복지사분들을 중심으로 양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분들의 근로 시간을 고려해 보았을 때 그 한 사회복지사당 분기별 200명 정도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장애인 수 및 그에 따른 예상 필요 인력인데요. 글씨가 잘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서울시에 있는 장애인 인원들,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앞서 말씀드린 그 전문 인력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장애인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 강서구나 은평구, 관악구, 노원구와 같은 경우에는 약 100명에서 150명 정도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그에 비해서 비교적 적게 분포하는 종로구, 중구, 성북구 등의 경우에는 50명에서 100명 정도의 전문 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총 예상 필요 인력은 5에서 10% 정도의 예비 인력을 포함해서 한 2,000명에서 2,100명 정도의 필요 인력을 예상을 했고 따라서 이와 같은 인력을 배치해서 방문 교육을 실시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 효과를 말씀드릴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방문 교육을 100% 수료한 장애 가구를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의료보험 추가 혜택을 준다면 장애 가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교육을 받게 되면은 장애인분들은 자연스럽게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되겠죠. 또한 그 일자리 측면도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사회복지사분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처우 개선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더불어서 장애 유형 및 병증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시 차원에서 너무 편파적이나 너무 일관된 서비스가 아니라 좀 선별적인 복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소득과 고용 부문을 묶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저희는 이 소득 고용 부문에 대해서 다시 개인적 차원과 기업적 차원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개인적 차원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 장애인분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직접 취업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높이고 노력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이런 노력을 유도하는 것이 장애인 취업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책으로서 서울시 장애인 근로노동자에 한해서 제로페이 복지 포인트를 5만 포인트씩 지급한다면 개인의 구직 의지를 높일 수 있고 더불어서 서울시의 소비 활성화 그리고 장애인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방금 개인적 차원에 대해서 소득 및 고용 부문을 개선시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으로는 기업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앞에 나온 기사를 살펴보면 그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 곳에 장애인분들을 의무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의무 고용을 하지 않는다면 일정 부분의 고용 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들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은 이런 부담금을 낼지언정 장애인분들을 의무적으로라도 고용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데요. 실제로 몇몇 시의원들은 이 정책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고 의무 고용률과 부담 기초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생각해낸 정책은 이렇게 고용 부담금을 높이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장애인분들을 고용할 수 있게끔 충분한 유인책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런 기업의 동기를 충분히 유발할 수 있는 정책으로서 단계별 혜택 자동 적용이라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체 인원의 1%에 해당되는 그 장애인분들을 고용하였을 때 제1금융권에 차입을 할 때 신용등급 모델라는 금융 혜택을 제공하고, 만약에 전체 인원의 2%에 해당되는 장애인분들을 고용하였을 때 앞서 말한 혜택에 추가해서 장애인 인건비 200%에 해당하는 법인세 감면을 적용하고, 추가로 3%에 해당되는 장애인분들을 고용하였을 때는 이 전체 인원에 대해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자면은 자연스럽게 기업이 장애인분들을 고용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했고, 장애인분들도 취업을 함으로써 경제활동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데이터 분석하면서 발생할 가능성 있는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오차 개입 가능성이 있다는 점, 두 번째로 요구사항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다른 데이터가 활용되지 않았다는 점, 세 번째로 표본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네 번째로 데이터 시차로 인해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추가로 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뭔가 주제를 장애인의 복지 측면으로 좀 국한시켜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좀 외부의 다양한 종류나 좀 참신한 종류의 분석이 아니라 좀 지역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데이터 활용 목록과 참고 자료고 분석 툴은 이와 같습니다. 저희 발표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